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1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의 기회를 또 맞은 저평가 대장주 딱 하나 또 찍어드렸었는데, 알려드리자마자 그때 나와가지고 좀 아쉬워할 만한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이거는 또 10년 만에 찾아온 대형 호재를 힘에 입어서 이미 호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심지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우량주이자 저평가 대장주 한 종목을 또 한번 찝어왔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요. 정말 싸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른 수혜까지도 입을 수 있는 종목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해보셨으면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공부를 싹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러시아 전쟁 이후로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사실 위기 속에 피어나는 기회를 우리가 좀 잡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탈세계가 뭡니까?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 중국, 중동 쪽의 이러한 동맹 연합 구도와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동맹 간에 좀 대립 관계가 좀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은 점점 탈러시아, 탈중국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체 동맹 국가끼리 연합 사슬을 또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그러한 신규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포지션이 마련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을 살펴볼 때 미국과 유럽이 어느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던 것들을 탈중국화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 수혜를 과연 우리나라 업체가 누릴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성이 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최근에 그러한 미국과 유럽이 어디에 주목을 했습니까? 유럽은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인프라 투자 설비에 대한 확충을 확실하게 40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포부를 밝혔고, 미국 역시도 최근에 가장 또 뜨거웠던 이슈였죠. 인프라 감축법, 이 법안을 통과를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미국, 유럽이 탈세계화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업체나 러시아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주요 그 부품들을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업체들 거를 많이 쓰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자, 요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얘는 또 크게 많이 안 올랐네. 심지어 정말 싸네. PBR 0.5배밖에 안 되네. 라고 싶은 종목군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는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인프라를 까는 데에도 들어가고, 즉 미국의 인프라 감축법 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 수요가 크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느냐? 바로 전선입니다. 에너지의 종착역은 전력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 역시도 값비싸진 원재료 때문에 굉장히 전력 생산이 어려워진 마당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 최근 글로벌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완전 또 폭염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이면은 에어컨을 틀다든지 선풍기를 트는 등 전기를 또 많이 쓰게 됐는데, 자, 수요가 그만큼 막 증가하는데 어때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 자연스럽게 전기에 대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자, 근데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가뜩이나 이 자금의 쪼들림 현상이 나오는지라 이러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의 흐름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타개하고자 송배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소실을 막고자 효율적인 전선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점점 그 전선에 대한 수요가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10년 만에 찾아온 대형 호재가 또 있다. 뭐냐면, 자, 이 전선을 여러분들 한번 깔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쓰다 보면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되면은 노후화된 전선을 결국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통상적으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의 권장 교체 시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한 번 전선을 깔고 나면은 10년 정도 뒤에는 교체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 과거에 2010년도 초반대까지 글로벌 건설 붐이 불었어요. 자, 그러면서 각 많은 수많은 건물들에 깔려 있는 전선 역시도 슬슬 노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보수하는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충전에 필요한 신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상향을 하면서 신규 송배전 인프라가 또 계속 늘어나져 있는 상황. 자, 교체 수요 플러스 신규 수요가 지금 빠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전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그 전선을 누가 만들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그러한 전선을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L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LS의 주요 종속 회사로는 LS 전선이 있고요, 니꼬동 재련이 있고요,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전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LS 전선 같은 경우에 또 모멘텀이 있는 게,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앞으로의 그러한 방향성을 바라볼 때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에 그러한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LS전선은 북미와 유럽에 이미 진출을 해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미와 유럽에서의 신규 전선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국내 대표 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전선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는, 그래서 관련 기업의 매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또 더 나아지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앞전에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되게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그런 상반기 때 인플레이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매출액도 양호하게 나왔고, 심지어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후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의 폭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좀 호황에 접어들었고 앞으로의 본격적인 상승 역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LS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LS는 LS전선과 LS 일렉트릭이 호황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LS 니꼬동 재련 같은 경우 100% 지분 취득에 따른 연결 편입이 또 진행이 되는 상황. 자, 그러면서 9월부터 연결 실적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익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LS 전선의 신공장 완공에 따른 이익 레벨업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LS I&D 실적 개선 등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인수가 이번 달 말까지 완료가 되면은 다음 달부터 지배 지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일렉트릭을 제외한 핵심 자회사가 모두 지분 100%에 근접한 비상장 상태인 만큼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지주사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 기업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주사라는 게 뭐냐면 밑에 꼬리 자회사들을 많이 갖춘 기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자회사가 따로 또 상장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자회사도 있고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인 지주회사도 있다. 내가 이 자회사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모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인식이 작용을 하면서 모회사, 즉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LS도 기존에는 이러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 프리미엄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쌌어요.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 편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뭐라고요? 100% 지분율에 근접한 비상장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LS의 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회사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모회사인 LS에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 프리미엄 효과를
느릴 수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는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의 그 PBR 0.5배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 때문에 난리였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미칠까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침수 피해로 인해서 건물들이 많이 또 침수됐다 보니까 새롭게 또 리모델링하는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침수 차량 그런 서비스 센터 문의가 너무나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또 중고차 판매량도 또 많아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또 새롭게 살려는 수요가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또 전기차가 또 완전히 또 핫한 만큼 여러모로 건물에도 그렇고 자동차에도 그렇고 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좀 판이 침수에 따라서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내 국한적인 좀 흐름이라고 좀 봤을 때, 해외 흐름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미국과 유럽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지금 신재생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충을 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에 대한 수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규 수요에 플러스 알파로 뭐라고요?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LS 기업의 주가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면서 오늘의 또 행보 스케치 강의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제가 또 시장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해봤을 때 아마 8월 말 내지 9월쯤에는 시장의 또 투매성 하락이 큰 폭으로 한 번쯤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확 갔다가 찍기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하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빠진다면 그런 국면을 활용해서 눌림목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전선 수요가 단기적으로 또 끝날 만한 이슈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 되세요. 뿅. 오늘은 또 다시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힘든 시장,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좀 올 것 같은 시장이 연출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무엇 때문에 나올 것인지,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들어갈 거고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최근에 우리 부자TV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 내용을 살짝 얘기를 드리면서 또다시 최근 반등하는 장세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금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인버스 엣지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공개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막 그렇게까지 또 큰 충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앞으로 이보다 조금 더 큰 충격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바로 무엇 때문이 있느냐? 잭슨홀 미팅 때문입니다. 잭슨홀 미팅이란 매년 8월에 열리는 경제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내가 경제를 좀 안다 할 만한 주요 경제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큰 방향에서의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이러한 통화 정책적인 흐름들을 한번 논의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토론회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음 FOMC 회의 때 연준이 발표들을 하나둘씩 또 내세웠던 만큼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잭슨홀 미팅은 8월 25일부터 27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월 26일 금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또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싱이 계속해서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의 연준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 연준은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전 세계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지금 연준의 발언만을 좀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 러시아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심각해져 있던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초기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돈 풀기를 조금 더 해도 되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초반부터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식으로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감이 있었다. 최근에 CPI 지표가 좀 발표되는 것들 보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기존에 설정해놨던 전도표를 자꾸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실수들을 자꾸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또 강조를 했죠. 지금은 그 무엇보다 물가를 잡는 것에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악재,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 중에서도 연준은 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최근에 사실 증시가 단기간 좀 올랐죠. 이 올라간 원인이 물론 다양하게도 있겠지만 가장 또 컸던 건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인플레 감축법이 바이든 서명으로 통과가 돼서 앞으로의 또 인플레 문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뭐가 또 올라왔느냐, 바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국민들은 다 원했거든요. 바이든의 지지율 어떻게 올리는 게 좋겠느냐, 인플레 문제 잡아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민심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바이든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또 한번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힌트가 얻어졌죠.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들을 내세울수록 실제로 물가가 잡히는 움직임이 나올수록 지지율이 끌어올려지는구나. 무엇보다도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겠다.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포커싱을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입장이 딱 맞물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을 필두로 이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한 수단들과 방법들을 계속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게 뭐예요? 바로 금리 인상이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을 조금씩 완화하면서 심지어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막상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이게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현재서는 물가를 더욱더 잡아야 돼, 우리 목표치가 2% 아니겠니? 지금 8%야. 이거 안심할 단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발언만 나오더라도 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쫙 끼얹으면서 시장이 한번 또 갑분싸하게 되는 흐름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이대로 끝날 것이느냐? 저는 이대로 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또 힘든 순간이 언제느냐?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내가 부응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내가 딱 당당하게 말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틀렸어.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냐?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매우 어려운 거를 하는 건 그만큼 내 실수와 잘못이 굉장히 큰 잘못이었고 내가 그거를 분명하게 지금 뉘우치고 있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한 이 굳건한 마음이 기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연준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코로나, 러시아 전쟁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더더욱이 연준에게 더 의지를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최근에 야, 잘못했다.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인정을 한 건 그만큼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을 더더욱이 총동력해서 해소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인데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즉 연준이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어 라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댔었던 게 뭐였었냐면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점도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좀 제한시키고 자제시키려고 좀 만든 겁니다. 뭐냐면 연준 즉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들을 미래를 착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점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정표, 나침반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 야, 이거는 진짜 연준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코로나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여기에 심지어 러시아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터졌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너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점도표를 자꾸 수정을 했죠.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연준은 양치기 소년이야.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든 이렇게 좀 떳떳하게 내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이정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방향이 틀어지니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마냥 안 좋은 평가가 자꾸 이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자꾸 스트레스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댄 거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한 건 이 포워드 가이던스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이를 발표하고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해놔야 되고 이 얘기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꼬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즉 점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포워드 가이던스 즉 점도표를 없앨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를 잡기 위한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점도표대로가 아니라 일단은 물가부터 잡고 보자. 경기 침체는 그 다음에 라는 식으로 하면서 포커싱을 맞추면서 확 올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준은 본인들이 최근에 듣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오명을 어떻게든 좀 씻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기존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정표, 기존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나침판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뜩이나 정말 길이 사방이 막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었던 그 나침반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겠죠. 의지를 그나마 하고 있던 곳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충격의 도가니와 함께 투매성 하락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할 거고 굉장히 힘든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기존에는 이런 식의 파도가 쳤었다면은 이게 더 커지는 파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 그냥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가장 또 어려운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올해 9월, 11월, 12월 FOMC 회의가 세 차례 또 남아 있는데 이 FOMC 회의에 더더욱이 사람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에는 또 금리를 얼마나 올린다고 할까 이러면서 막 또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FOMC 회의 전후로 시장은 또 한 번 또 변동성을 키우면서 출렁출렁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즉 앞으로의 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시장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는 우리는 100%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100%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예측이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렵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막 출렁출렁이는 파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파도가 올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대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계속 웬만하면 좀 현금화하고 좀 보수적으로 해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시장, 우리는 과연 주식 투자를 포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며 위기가 커질수록 기회는 더더욱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기회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회를 잡는 게 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돈을 벌고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힘듭니다. 돈 버는 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굴레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그 끈을 잡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처절하게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공부하고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최대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해답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 다 같이 행보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또 보고 그에 맞는 또 대응 전략 같이 또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결국 승리할 자격이 있고 승리하는 자가 그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끝까지 힘내보자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잊지 마시고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만 좀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손실을 많이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수익을 보는 게 뭐가 무서울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수익이 많이 나면 이거를 더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상당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을 잘 난다고 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리를 굉장히 많이 깨뜨리거든요. 자, 두 번째, 손실이에요. 근데 손실은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사람이 체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기 전이 두렵지 손실이 나고 나면 그렇게 두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요걸 보세요. 요거. 팔고 난 뒤의 상승. 이게 가장 두렵거든요. 사실 두렵다라는 말보다는 어렵다 혹은 좀 싫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겠는데 팔고 난 뒤에 오르면은 그것만큼 배가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팔아야 될 때 야 이거 팔고 나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못 한 거.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산 거예요. 혹은 내가 살려고 했는데 누가 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 안 좋다고. 그래서 안 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원망스럽습니다. 투자에서는 사실 이 네 가지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일반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멘탈을 깨트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투자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님 말고 내가 샀는데 내가 사고 나서 조금 수익 보고 팔았어요. 그런데 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거 아니야. 올라가면 말지 뭐. 난 다른 거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못 샀는데 올라간 거예요.
아니 말고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아님 말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님 말고로 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 요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같이 장이 이제 어려울 때 뭐 이런 종목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릴 때 사세요라고 말을 해요. 눌릴 때.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눌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눌릴 때가 오더라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못 사고.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다가 사고 났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은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언제 사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안정적인 분할 매수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단타를 하는 분들한테도 투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단타를 하는 분이든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분이든 이 분할 매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이 투자 방법이 분할 매수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투자 스타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낼 게 없고 그건 뭐 다른 것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가장 확률이 높았던 분할 매수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준을 하나 잡을 게 있어요.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요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상승장일 때는 5에서 10%라는 수치를 기억하시고요. 하락장에서는 15에서 20%라는 수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몇 프로가 떨어져 있느냐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냥 차트를 키자마자 나오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보통 한번 상승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내리는 지점, 이 눌리는 지점이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4.97 정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고점 대비 눌리는 자리를 보면 여기도 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여기도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4.4% 정도가 떨어졌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약 9.8% 정도가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고점 대비 요렇게까지 내려오는데 7% 정도가 떨어졌고요. 여기도 요렇게 내려오는데 한 4% 정도가 빠졌습니다. 보통 상승할 때는 요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요 지점. 왜 이렇게 보통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주식이 이렇게 4% 5% 움직이진 않아요. 이게 대형주 애들은 우리가 보통 상승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눌리는 지점, 요 지점이 상승장은 전저점보다도 웬만해서 내려가지 않아요. 항상 저점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상승폭보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만약에 여기가 상승폭이 이만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를 보는 건데 그거는 종목마다의 차이점이 다 다르고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차트도 많이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죠.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더 빠지는 뒤흔드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얘가 하락장을 가는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하락장을 가죠.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요. 반대로 하락했던 폭보다 상승했던 폭이 더 올라가질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요 위에 요 라인과 요 밑에 라인이 항상
전 위치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위치죠. 근데 이 당연한 위치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요 타이밍이 고점 대비 요렇게 떨어지는 게 보통 몇 프로냐라고 보면 21% 정도. 자, 현대건설이 21% 정도 빠졌죠. 자, 그리고 위에 고점을 형성하고 자, 다시 쭉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22% 정도가 빠지죠. 그리고 다시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또 빠지는 게 24%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사실 하락 추세죠. 왜냐하면 요 고점을 여기가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것도 하락 추세에 포함이 되죠. 자, 상승했다가 다시 쭉 빠집니다. 요렇게 빠져요. 여기 단기 반등이 나올 때까지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17% 정도 되죠. 여기까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29% 정도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분할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 혹은 하락장에서 단타로 들어갈 때 언제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여유롭게 기다려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처럼 상승장에서 5에서 10% 사이에서 눌렸을 때 사면은 올라갔던데 그럼 하락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조급한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야 됩니다. 15%에서 20% 정도까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 단기 상승장까지 수익을 꽤 가져갈 수 있었겠죠. 만약에 단타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요때 팔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하락장이고 뭐고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여기서 한번 사는 거예요. 20%에서. 자, 그리고 또 빠져서 20%에서 삽니다. 또 빠져서 20% 사고,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의 형성이 요 라인에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이미 수익 구간으로 지금 들어왔을 겁니다. 평균 가격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자, 만약에 단타를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20%가 빠진 시점에서 혹은 15%가 빠진 시점에서 사더라도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수익이 나겠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20%지만 한 15% 계산해 보면 요 지점이겠죠. 요 지점이겠지만 평균 가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산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벌써 요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차트만 보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에서는 5에서 10%, 자, 하락장에서는 15에서 20% 정도를 보는 게 가장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쉽게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 하락은 했는데 요 지점이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죠. 여기 고점에 매물대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12%, 1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5에서 10%, 하락장에서는 15에서 20%를 잡아놓고 되게 유의미한 자리가 있어요. 유의미한 자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 거예요. 근데 요 다음에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였거든요. 야, 근데 또 20%가 기가 막히게 여기 상승이 크게 나오기 전에 고점 라인에 요 매물대하고 걸려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저는 15%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이 있네. 요 라인까지 나는 바라보고 20% 정도에 들어가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점 대비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전에 지금 하락장인데 전 라인이 걸리는 게 어디야 하고 딱 찾아봤더니 여기인 거예요. 여기 고점 라인, 여기 저점 라인. 그럼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죠. 이 자리가. 그러면 여기가 있네? 그럼 난 당연히 요 정도 지점까지는 여기 라인에서는 나는 매수를 충분히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개인만의 투자 기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자, 다른 기업도 한번 볼게요. 자, 국민주인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상승장을 보면
자, 요때네요. 요때. 여기 빠지는 지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1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6% 정도 빠졌고요. 여기가 빠지는 지점이 5%.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여기 내려가는 게 8%. 자,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6%.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7%.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게 대략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만 우리가 꾸준하게 분할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좋고 모아간다는 개념으로만 가져가도 좋습니다. 왜냐? 꾸준하게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을 한번 볼게요. 하락장. 자, 고점 대비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 한 16% 정도가 됐네요. 16% 정도. 그럼 15% 정도에 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단기적인 반등은 좀 왔을 수도 있고요. 15%에서 20%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보면은 딱 20%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요 라인에서 밑으로 빠지는 게 지금 현재 13% 정도 되고요. 여기서도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게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이후에 내려가죠. 여기까지도 보면은 한 11%.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15% 정도. 근데 만약에 20%라고 계산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도 20%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16%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도 20%입니다. 단기적 반등은 충분히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20%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20%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혹은 단기적으로 좀 작게 보아서 치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15%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 충분하다. 자, 또 다른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보면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10%. 자,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14%. 그리고 이제 고점이 아니고 상승장을 본격적으로 타서 올라갈 때 여기가 10%. 얘는 여기도 빠질 때 10%. 얘는 여기도 빠질 때가 10%. 여기서 빠질 때가 14% 정도.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일 때 10%대 정도 기준이 항상 비슷하게 어간이 움직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10%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줬다가 하락장일 때를 또 볼게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는 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야 되네 어차피. 21%가 빠졌네요. 자, 고점 대비 21%.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이 20% 했다면 여기까지 수익을 다시 한 10% 정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지점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빠지는 게 15%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좀 더 빠졌겠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요. 또 고점 대비 여기까지 쭉 빠지는 게 23% 정도. 그러면 23% 빠지면은 못 모르고 요런 데 들어갔다가 크게 우리가 물리는 것보다는 15% 20%에서만 들어가도 사실은 요 바닥까지 몇 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견디면은 다시 상승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다시 내려올 때 보면은 25%.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10% 정도 전후로 움직이고 내려갈 때는 20% 정도 전후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도 볼게요. 뭐 그냥 무작위로 제가 그냥 이름이 좀 있는 애들 좀 끌어오는 건데, 자, 하락장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25% 정도 빠졌습니다. 만약에 15% 20% 정도 어간에서 우리가 나눠서 샀다라고 하면 17% 정도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것이고, 25%를 찍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22%가 상승을 하니까 이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 빠졌는데 10% 정도 빠졌는데 나는 하락장이라서 15에서 20%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애매한데? 그럼 기다리세요. 반등 왔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빠지는데 또다시 26%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7%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9%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10% 정도.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올라갈 때는 하락이 보통 5에서 10% 사이다.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제가 투자를 오랜 기간 해오면서 발견한 패턴인데 뭐 이런 패턴이 원래 뭐 어떤 기법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상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리고 하락을 할 때는 이런 저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 올리는, 요 고점도 밑으로 계속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일 때는 이렇게 상승했던 폭보다 하락폭이 당연히 낮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폭이 나오고 하락폭이 나오면 역시나 요 하락폭은 낮아요. 왜? 저점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일정한 항상 그 패턴들이 종목마다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보통 15%에서 20% 정도씩은 다 크게 빠지더라. 그래서 저는 상승할 때는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5에서 10% 정도 어간을 해서 어떤 기업들은 5%, 어떤 기업들은 10%. 이 정도 기준을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통 15에서 20% 정도 빠지게 되면은 그때 전저점 라인을 보는 거죠. 요런 라인. 얘가 여기까지 고점에서 여기까지 쭉 빠지는데 20%가 빠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전저점이 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염두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딱 지지가 되고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을 때도 역시 20%대인데 여기 라인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지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라는 부분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어떤 차트든 간에 패턴이라는 건 있습니다. 패턴. 이 패턴이 종목마다 다르고 산업마다 다르고 이 규모마다 다 다를 뿐이지 어떤 패턴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고 줄긋고 뭘 찾아보다 보면은 자기만의 보이는 패턴들을 발견한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 물론 고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찾게 돼서 분할 매수를 할 때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 걸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와,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은 항상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대입을 해서 내가 거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신다면 아마 손실폭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두렵다라고 했잖아요. 하락장이면 그러면 하락장일 때 내가 여기까지 하락한 거예요. 근데 오른데 막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오른데 여기서 막 날아갈 것 같대. 근데 내가 무리하게 오를 것 같다고 이거를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 내가 못 사서 수익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빨리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쪼개기예요, 쪼개기. 근데 아예 그냥 15%, 20%라는 개념을 딱 박아버리면은 얘가 언젠가 그 시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면은 이게 정말 그냥 거의 필승이에요, 필승. 너무나도 안전하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급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투자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이런 분들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야 이거 빨리 사야 되라고 하더라도 넌 사. 나는 내 기준이 있어. 너 못 사면 너 안 사고 나서 오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내 거 아니지. 아님 말고 종목들 많은데 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기준은 있었는가? 그럼 내 기준이 없었다면 요 기준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할 매수를 할 때 저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이나 어떤 금융인들 중에서 분할 매수에서 이런 상승장과 하락장에 제가 알려준 지금 이런 기준점을 알려준 건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어려워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간간히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이 보일 때는 이런 점들을 대입해 보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